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14년 차 투자자고요. 네. 첫 책을 제가 2013년도에 내서 지금 10년 만에 또 나오는 5번째 책이에요. 이 책은 저희 아들이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큰 맥락으로 가면서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저희 아들은 이제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스토리로 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다고들 하세요. 네. 이게 책 제목이 되게 강렬한 것 같은데, 1,000만 원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애가 셋이 있는데요. 둘째가 지금 한국 나이로 24살이에요. 네. 근데 22살이었던 2년 전에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중고차를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를 사지 말라고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돈 모아서 차 사겠다는데 그거 말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라. 그래서 차를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사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네. 너가 이제 차가 있으니, 그 다음에 집을 사자. 했더니, 엄마 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사요? 그래서 그러면 1,000만 원만 모아봐. 아들이 자동차 살 때 500만 원 모아서 샀거든요. 중고차 500만 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만 모아봐. 그럼 엄마가 집 사는 방법을 알려줄게. 진짜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근데 이제 모은 돈이 1,000만 원은 채 못 모으고 700만 원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됐고, 근데 그 과정에 질문이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 많았어요. 어떻게 대출을 받아? 나도 대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대출 받으면 망하는 거 아니야? 집 샀다가 부동산 폭락하면 나는 어떻게 돼?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에 제가 이제 막 답변을 하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내 친구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 해서 이 책을 쓰게 됐죠. 그래서 거의 저희 아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이 전체 책의 내용들이에요. 요즘에 2030 세대들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포함해서 재테크에 관심이 엄청 많잖아요. 많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유익한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1년 동안 돈을 모은 다음에 네. 바로 집을 산 건가요? 네, 1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근데 이제 만 30세 미만은 자기가 자기 돈으로 자기 집을 사도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이제 부모의 집과 묶여서 그래요? 네, 취득세 중과 이런 거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이제 집을 낙찰 받으려면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경매로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경매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만 30세 미만은 이제 세무적으로는 미성년자 취급을 당하거든요. 결혼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든 낙찰을 받아야 됐던 거죠. 이 직장을 이제 다니던 횟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걸 너무 힘들어서 그걸 그만두려면 빨리 낙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입찰에 참여를 했고 첫 번째 입찰은 폐차를 하고 두 번째 입찰에서 낙찰을 받게 돼요. 네. 근데 이제 본전이 7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집이 5,800짜리 반지하였고요. 네.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2,300 얼마. 진짜 싸죠. 2,300 얼마짜리 집이 있습니다. 와, 절반 이하네요. 네, 49%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근데 이제 낙찰가는 4,100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이게 딱 최저 금액이 맞춰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최저 금액이 들어오면은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물건의 가치를 판단을 하고, 수리를 하면은 한 1억 정도 나갈 수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물건 자체는 매우 안 좋아요. 물건 수리를 하면 1억까지 가요? 전세가? 네. 물건 자체는 너무 안 좋아요. 막 낡고, 창문 깨져 있고, 더럽고.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이거 엄마 기생충 같다. 영화에서 반지하에 대한 딱 실물 보면 안 갖고 싶게 생겼어요. 그야말로 못생긴 아이죠. 너무 못생긴 아이. 근데 위치가 괜찮아요. 지하철역에서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고, 자전거 타도 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입지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수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월세 2,000에 40에 월세 놓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면 4,100에 낙찰 받고 네. 그 인테리어비라고 하나요? 인테리어비가 들었죠. 그건 얼마 정도 한 드시나요? 1,300 정도 들었어요. 아, 그렇게. 근데 여기 이제 사실은 한 1,800 정도 들어야 되는 거고요. 한 500만 원 정도는 저희 아들이 몸으로 떼었죠. 직접 막 철거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야. 인건비 줄이느라고 제 집 할 때는 안 하더니 자기 집이라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와, 그러면 23살, 24살? 지금 이제 24살 됐고요. 네. 재작년에 시작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해서 작년에 낙찰을 받았고 지금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네요. 좀 바뀌나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좀 그건 잘 집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 근데 앞으로 뭐좀 이제 사실 저자님도 여기 책에 써져 있지만 21채를 낙찰 받으셨잖아요. 네. 3년 만에. 과거에 이제 제가 첫 책이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라는 책이었고 부제가 3년 만에 21채 집에서 39, 3년 만에 21채 집을 낙찰받다라는 부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자분들이 39살인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3년 만에 21채 낙찰받은 사례가 다 자세하게 실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따라 하셨고 경매가 대중화된 계기가 된 책이었죠.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자녀분도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주택수를 늘려가는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생기나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다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야, 투자에 벌써 눈을 뜨는 20살 초반인데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제가 있을 때는 다주택자가 되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왜요? 대출이 계속 나왔거든요. 아, 그렇죠. 네, 집이 2채, 3채, 4채, 5채 돼도 대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었는데, 그리고 종부세도 뭐 주택임대 사업자 하면 종부세도 안 낼 수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제 개편이 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개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들한테는 네,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지금 1주택자일 때만 매도를 했을 때 비과세 면제라는 혜택이 있거든요. 네. 세금을 안 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집이 하나 있는 사람만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그래서 다음 집을 하나 사도 일정 기간으로 2개를 가져도 괜찮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갈 수 있고 네. 만약에 다주택자가 2개, 3개씩 막 이렇게 늘려가면 대출도 안 되고 세금도 내야 되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고 돈도 많으면 다주택자가 돼도 괜찮은데 지금 이제 20대, 30대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일단 직장생활 너무 바쁘고 돈도 종잣돈도 얼마 없고 그러니 네. 그냥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하나 팔고 다음 집 하고 1년 후에 하나를 더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가 2년 내에 첫 집을 팔면 얘가 비과세 되고 종잣돈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네. 지금도 열심히 돈을 모으라고 했는데 얼마나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1가구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네. 관심 있으시죠? 네. 네. 비과세니까요. 네. 그러면 이거는 대출은 나오는 건가요? 잘? 나와요. 첫 집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근데 그 조건이 예전에는 막 6개월 이렇게 되게 바빴거든요. 지금 2년까지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좀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집을 갈아타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그거는 결정이 났어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가 되면은 임대사업자가 없으면 네,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생겨야 다주택자로서 좀 불리한 거를 좀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건 안 나왔거든요. 하반기에는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뭐 현금이라든지 그리고 뭐 주택 이미 소유하고 있는지나 또 세금 이런 거 잘 따져서 세금 공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금 공부 네. 너무 과해요. 요즘에. 세금 공부를 안 하고 하다 보면 수익이 났는데 세금 내고 남는 게 없어요. 네,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도 좀 남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처음에 집을 딱 팔아서 3천만 원 갖고 낙찰을 받아서 2채를 낙찰을 받았는데 2개를 동시에 한 달 만에 팔았어요. 그랬더니 3천만 원의 수익이 생긴 거예요. 이런 대박이 어딨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연봉에 가까운 거를 한두 달 만에 생겼으니까. 근데
지금은 70%인데요. 바로 팔면 그때는 50%였거든요. 1,5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고 나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세금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세금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세금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봐야 되고 그래도 진짜 많고 복잡하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관련 있는 것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지금 웅달님은 이제 일시적 일가구 2주택 여기 관심 있으시니까 네. 그쪽으로 보시면 되고 뭐 더 다주택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이슈가 나오면 네. 또 챙겨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안 된 상태에서 다가구를 하는 거는 그 세금, 종부세 이런 거, 재산세 이런 네. 것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재산세는 얼마 안 되는데 종부세가 종부세가 그렇구나. 너무 많아요. 또 특히 이제 법인으로 물건을 갖고 있으면 배제하는 공제 금액이 전혀 없어요. 1억 원짜리 갖고 있어도 매년 30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마어마하잖아요. 1억 이하도요? 네. 무서워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주택자분들도 굉장히 여전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경매 공부를 통해서 요즘에 좀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는 보시는 건가요? 지금 네.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예측이 좀 많으면서 또 실제로 몇 개월째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랬더니 경매 시장에 경쟁자가 줄었어요. 진짜 실제 줄었어요? 네, 실제 줄었어요. 근데 낙찰가가 크게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경쟁자 자체는 많이 줄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 부동산도 감정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책에도 썼어요. 이렇다더라, 이럴 거야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불안감을 못 이겨서 헐값에 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싸 기회다라고 하면서 싼 값에 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 뉴스가 나오면 그게 사실인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데이터 좀 비교해보고 거기에 무슨 뉴스 내용에 관련된 근거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찾아보고 그리고 그 의견이 만약에 사실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보도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경매를 알아두면 아주 큰 도움이 될 만한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불황의 경매는 굉장히 빛을 발하거든요. 뭐 불황이 아닐 때도 물론 경매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게 경매인데 지금 같은 이제 불안한 시기에 시세대로 사게 되면 떨어질까 걱정되잖아요. 근데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일단 낙찰 받을 때부터 어느 정도의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떨어져도 많이 떨어져야 내가 낙찰받은 금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건도 이제 호황일 때는 일반 매매로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경매까지 물건이 넘어오지 않는 물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법원에 나오는 경매 물건들의 숫자가 지금 조금씩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빚을 갚아야 될 집주인이 있는 거고 돈을 받아야 될 채권자가 있는데 이제 일반 거래로 잘 되면은 좋겠는데 지금처럼 일반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면 경매를 통해서라도 매각을 해서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 시세보다 싼 값에 살 수 있는 물건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승장과 하락장 두 개로 딱 구분을 한다면 하락장이 조금 더 빛을 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상승장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고요. 상승장에서는 다주택자였고 또 다주택자이고 그리고 더 이상 주택을 늘려가지 않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토지 쪽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 부동산 상승의 하락 뭐 그게 별로 크게 관여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토지 시장도 굉장히 핫해요. 부동산 하락 시장이라고 했는데 토지도 굉장히 핫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할 수 있는 방법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시장이라면 낙찰받아서 바로 파는 게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오르니까. 근데 낙찰을 오늘 받으면 2달 후에 이제 잔금하고 명도 끝나고 나면 가격이 올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기로 팔기가 좋아요. 대신에 낙찰받는 자체는 조금 힘들겠죠.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이라면 낙찰받기가 좀 쉽겠지만 단기로 팔기는 또 어려울 수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더 떨어지는 것보다 사려는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살 때부터 안전마진 확보했기 때문에 뭐 더 떨어지지는 않지만 사려는 사람이 바로바로 없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는 정책을 뭐 보유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뭐 이런저런 정책을 내게 될 거고 그럼 보유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경매 시작했을 때 21채까지 늘려가게 됐던 이유도 그때가 시장이 안 좋았던 하락장이었기 때문이거든요. 2009년부터 시작하셨으니까. 네. 그때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만 보유하면 일반 과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중과세 이런 거는 1년 단기로 팔 때만 있었고, 다주택자라도 2년만 보유하면 일반 과세니까. 20% 30% 그 정도. 네. 그냥 이제 과세 구간별로 하는. 구간별로. 네. 그러니까 2년을 보유하고 매도하는 게 훨씬 이익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책이 또 바뀌어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래서 방법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 제값 주고 사기에는 너무 불안하잖아요. 경매를 이용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경매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그때 2009년에 그래서 2015년 그때까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이요. 2013년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2013년? 네. 제가 딱 그때 책을 냈거든요. 아니,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때 책을 냈냐면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 정도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처음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목도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 제 전세금 8천만 원 이게 전부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갖고 계속 레버리지 일으켜서 물건 열심히 해서 3년 동안 했는데 더 이상은 도저히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투자를 멈춰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럼 난 뭐 하지? 그래서 책을 썼어요. 3년, 그러니까 초보 3년 차가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 사실 이렇게 쉬운 거를 책으로 써도 되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썼거든요. 왜냐면 난 3년 차의 시선으로 쓸 수 있는 게 딱 있어요. 지금은 다시 제가 쓴다면 그렇게는 못 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딱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좋았던 게 그때부터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점점 이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되면서 좋은 시기가 계속 오게 된 거죠. 그 2009년부터 13년까지 하락장이면 네. 이게 그때 그 집을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상. 그때 막 사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그때 막 하우스 푸어 엄청 많았어요. 맨날 뉴스에 하우스 푸어 막 얘기 나오고 또 경매 위험하다. 경매로 망한 사람들 뭐 막 굉장히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뉴스를 안 봤어요. 근데 어떻게 그 용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었어요. 그 될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했어요. 제가 가진 돈도 없고, 없는 돈으로 큰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거는 돈이 없어도 레버리지를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당시에 대출이 되게 잘 나왔단 말이죠.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싸게 사고, 임차인을 들이면 돈이 남아요. 그리고 수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수리하는 것도, 저는 이제 수리를 저랑 동생이랑 같이 했거든요. 동생이 일주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저 동생 따라 시작을 한 건데, 저랑 둘이 같은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서, 저는 수리를 안 하고 내놨고, 동생은 수리를 하고 내놨어요. 그때 다 이 물건을 사겠다 그러는 거예요. 수리를 해야 되는구나. 몰랐어요. 또 경험으로 이렇게 하시는 돈이 거예요. 아까워서 수리를 안 했죠, 저는. 내 동생은 임대를 놓으려고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수리를 했는데, 결국 이 집이 더 팔렸어요, 먼저. 좋은 가격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게 임차인들이 원하는 집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됐고, 그렇게 그 시장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경험을 해보니까, 뉴스 보도랑은 다르게 시장에서는 계속 집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제공해 줄 수 있고. 보유하다가 일정 기간 되면 매도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 레버리지 대출이 두렵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처음에 두려웠어요. 대출을 안 받아봤잖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나 혹시 이렇게 큰 돈 대출 받았는데, 혹시 부동산이 폭망하면 나 어떻게 돼? 감옥 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이제 저희 아이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짜리 물건인데 이거를 4,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대출을 3,800을 받았어요.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중에 이제 돌려줘야 될 돈이 한 5,800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이 막 무너져 갖고 이 집이 과연 5,800 이하로 떨어질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정말 세상이 다 무너져 갖고 5,800 이하로 떨어진다면 과연 누가 손해를 볼 것인가? 집주인이 아니더라고요. 누구예요? 임차인 그리고 은행 이런 데서 손해를 보는 거죠. 결국 뭐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한 사람의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IMF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게 최악의 상황을 막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 봤자 최악의 상황까지 일어날 리는 없고 그 정도가 되면 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피던 구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너 혼자 책임질 일은 아마 없을 거다라는 거죠. 네.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럼 저자님께서는 일반 매매는 안 하시나요? 일반 매매도 해요. 하세요? 네. 금매 위주로. 네, 금매도 하죠. 왜냐면 이제 경매하는 사람들은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잖아요. 그럼 이 물건이 얼마가 적당한 가격이라는 걸 우리가 결정해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 만약에 이제 정해진 가격으로 이제 호가가 올라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제한을 하죠. 왜냐면은 일반 이제 인근의 낙찰가랑 비교를 해서, 이 정도 가격이면은 내가 사겠다. 네, 경매를 통화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라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낙찰가들이 있어요? 그럼요. 인근 낙찰가. 그렇구나. 네, 인근 낙찰가가 또 있어요. 이거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슷한 물건의 최근 낙찰가를 보고 그거보다 뭐 얼마 차이가 안 나면 일반 매매가 훨씬 낫죠. 한 5% 10%더 주고. 그럼요. 그런 훨씬 정도. 낫죠. 그렇구나. 경매는 번거롭거든요. 근데 집도 못 보죠. 하자가 있어도 고쳐달라고도 못 하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집주인이 일반 매매로 비슷한 가격에 내놨으면, 그러면은 이것저것 다 고쳐주세요 말도 다 할 수 있고, 좀 깎아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경매를 알면 일반 매매도 훨씬 잘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경매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걱정 많은 분들. 경매 하다가 머리털 다 빠질걸요? 걱정돼서. 그래요? 네. 아직 그 명도 이런 거? 명도, 막, 권리 분석 하다가 모르겠고, 제일 어려운 게 명도죠. 거기 있는 사람 내보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낙찰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의 하나인데, 그거를 못하겠다, 걱정된다. 그러면 아예 그냥 경매를 알고 일반 매매를 하시는 게 나아요. 걱정값을 내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때 내 집 마련도 경매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이제 경매를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이제 분류해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내 집 마련. 네. 네. 두 번째는 시세 차익. 세 번째는 임대 수익이에요. 근데 내 집 마련을 경매로 하게 되면 다른 일반 매매보다 할인해서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세계 최초 대출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고 조건은 너무 좋죠.
근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못 하시는 건데 다만 연끌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물건을 가져야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 대출을 끌어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전 그게 좀 걱정됐어요. 그게 이제 원리금을 내야 되잖아요. 내가 벌어서 이자와 원금을 네, 갚아야 되는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아.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소득의 막 절반 이상을 그렇게 내게 되면 와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막 몇 년씩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삶이 피폐해지는 일인데 그나마 집값이 오르면 괜찮아요. 근데 집값이 떨어져 또 거기서 그러면 이제 하우스푸어 되는 거죠. 그러면은 50% 생활비에 그 만약에 한 30%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될 거예요. 급여가 많으면 50%를 내도 괜찮겠지만 급여가 없으면 내가 생활비가 얼마가 되는지 원리금을 얼마큼 낼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대출을 일으켜야 되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셔도 경매로 내 집 마련 하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그래도 그나마 일반 시세보다 싸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 집 마련을 경매를 하시려면 원하는 지역이 딱 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매매도 내가 원하는 물건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경매는 그 숫자가 더 적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충분히 두시고 계속 물건을 보셔야 돼요. 시세 차익이나 뭐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좀 마음껏 최대한 어떻게든 더 일으켜서 하지만 내 집 마련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힘들어요.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참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한 채, 두 채 이렇게 늘려가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10채, 20채가 되면은 이게 또 너무 많아지면 관리하기가 또 쉽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이게 계속 또 뭐 전화도 올 수도 있고 계약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면 맞아요. 나중에는 이거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건가요? 더 좋은 걸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저는 이제 주택은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고 또 대신에 저는 토지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요새는 토지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물건을 하는 거는 바로바로 오랫동안 보유하기가 지금 시장에서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졌던 것들도 좀 많이 정리를 한 상태예요. 정책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죠. 정책에 막 많이 풀어주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면 그러면 좀 번거롭더라도 임차인들을 계속 들이면서 자산을 늘려가는 거가 괜찮을 거고요. 지난 정부 때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줄여가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결국은 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다 디벨로퍼를 하고 싶어 해요. 건물을 세우고 싶어 하죠. 건물주? 이런 거가 되고 싶어 하죠. 예, 저도 지금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뭐 아파트, 빌라 이런 거 뭐 20채보다는 그래도 건물, 뭐 빌딩 이런 게 좀 더 관심이 있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더 성장을 하는 거군요. 단계 밟아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그런 걸 할 수 있는 토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 주택 같은 거는 안 한 지가 꽤 됐었는데 저희 아이가 작년에 그 물건을 하면서부터 저도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게 되신 거는 이미 그 주택 쪽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주택은 이제 거의 이 뭐 정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 정도만 해도 이제 되는 거고. 네.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음. 다시 백투더 베이직을 해서 이제 주택을 하게 되면서 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 20대들이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는 거를 새삼 깨달았어요. 하다못해 이제 인출을 하려고 통장에서 돈을 빼려고 했더니 한도 금액이 뭐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만들어 놓은 통장이니까 한 번도 100단위 이상을 꺼내볼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좌 한도 늘리는 것부터 너무 막 생소한 거죠, 아이는. 그리고 인간 도장도 없고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장도 찍어보고. 야, 자본주의 공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옛날부터. 그래서 이런 거 좀 무슨 모의 투자? 아니 모의 투자라고 안 하고 모의 입찰 뭐 이런 거를 해봐야 고등학교 때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되게 부모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또 이렇게 자녀가 돈으로 또 너무 가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저는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 하시는 네. 거예요. 꼭 배워야 된다. 이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고. 실제로 경매를 하다 보면 정말 몰라서 경매를 당하는 젊은 임차인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를 중요한지를 몰라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중요하단 말이죠. 적어도 고등학생 이상이라면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정도는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될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배당 받을 것인가? 이거는 정말 생존의 문제잖아요. 전세 사기도 많잖아요.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맡겼는데 이게 과연 안전한지조차도 판단할 수 없다는 맞아요. 건 이건 정말 너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고등학교에서 이거 꼭 알고 그러면 20살 되기 전에 기본적인 그 임차인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자를 넘어서서 죽고 사오는 문제, 뭐 의식주 가장 기본이 되는 머물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공부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5천, 1억 떼이면 진짜 그럼요. 그거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럼요. 그거 보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힘든데. 이 오늘부터 1,000만 원의 부동산 투자 시작 이거 다 읽고 공부해야겠네요. 네, 어린 네. 나이부터. 네, 저는 이제 이게 좀 책이 잘 돼서 고등학생 학교에 중학생, 가서 중학생까지. 중학교 일단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이거 좀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앞으로요. 앞으로 그 임대사업제도 네. 나 아니면 대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나오실 거라고 보는 건가요?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 뭐 나온다고 했어요. 처음에 이제 현 정권이 되기 전에 공약을 했고 일부는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공약을 실천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뭐 이전 정당에서도 이 부분에 일부 동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장이 어렵잖아요. 금리도 오르고 뭐 이런 시장이 어려우면 정책으로 이거를 보완해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그에 항응하는 뭐 세제 혜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게 되어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자님께서는 하락장하고 네. 상승장하고 다 경험해 네, 보신 거잖아요. 모두 겪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을 96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첫애 낳고 바로 IMF가 터졌어요. 근데 그땐 정말 서울에도 전세가조차도 하락을 했거든요. 뭐 아주 크게 하락을 했는데 또 바로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시작한 거는 2009년도지만 아이고 아까워 이거를 저 몇 번을 봤어요. 그러셨어요? 네. 아이고 내가 조금만 알았으면 하는 시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9년에 과감하게 좀 해서 맞아요. 그런 건지도 모르겠네요. 뭐 다른 특별한 뭐 어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까웠던 그런 시기들을 좀 다시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2003년도쯤인가 어떤 분이 그때 미분양이 엄청 많았을 때였는데 어떤 어르신이 미분양 아파트를 6채인가를 한꺼번에 막 사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 사람 뭐지?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떤 건지. 그걸 보신 거예요? 바로 네, 옆에서? 그거 봤어요. 옆에서. 저 사람 뭐지? 왜 저렇게 많이 사지? 이거 미분양인데? 막. 미분양인데. 네. 근데 금방 제대로 가격 회복했죠. 그때 미분양이니까 이자를 나중에 이제 잔금할 때 한꺼번에 낼 수 있게끔 이자도 안 내요? 네, 가정에서? 그런 혜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로는 이분이 계약금만 내고 여러 채를 사셨던 거죠. 제가 뭐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근데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때는 그 6채를 갖고 있어도 보유세 관점에서는 또 그때는 지금처럼 종부세 빡세지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야. 저도 그때는 안 했을 때라 그냥 옆에서 보고 그냥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구나. 아마 아직 부동산을 모르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을 하는 걸 보고 저 사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저도 이제 그 내 집 마련을 한 게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저도
그 전에 몇 번 그런 경험이 좀 있어서. 보셨죠? 어떻게 막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좀 사귀는 했는데, 이게 보니까 확실히 진짜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도 잡을 수 맞아요. 있는 거고. 맞아요. 저는 자본소득은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본소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자본소득인데 이 두 가지 요건이 뭐냐면 하나는 돈이 있어야 돼요. 종잣돈. 그래서 내가 원래 돈이 없다면 근로소득으로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시간을 들여서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모아야 돼요. 종잣돈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이것만 있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본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꼭 알아야 되는 거 하나가 공부. 이게 뭔지, 내가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시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제가 주식하고 비트코인 이런 걸 전혀 이해가 안 가서 못하고 있는데, 다행이지 뭐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필수입니다. 근데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부만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경매 권리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2달 정도 바짝 공부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어려운 경매는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뭐 유치권이나 뭐 소송해야 되는 건 아예 빼버리고 일반 쉬운 물건만 해도 전체 경매 물건의 한 80~90% 된단 말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두 달 정도만 바짝 하고 작은 물건으로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물건이 그렇게, 저희 아들 낙찰받은 물건이 그렇게 탁월한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나도 아파트 갖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그에 맞는 물건밖에 못 가지는 거죠.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거를 하려고 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종잣돈을 모으고 그때 해야지? 그럼 그때 되면 쟤는 더 멀리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물건을 해야 된다는 거죠. 탁월한 물건, 뭐 입지 좋은 물건,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입지 공부는 돈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에 중에서 최고. 네,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에 최고. 그러니까 저기 포도와 여우 이런 거 있잖아요. 손이 안 닿는다고, 저 포도는 실 거야, 안 먹고 말아. 네, 이러지 말고, 조금 덜 익었더라도 손 닿는 거 일단 먹어보고, 이게 포도 맛이구나. 포도 맛 이런 거구나를 알아야, 그래야 맛이 있는 포도와 맛이 없는 포도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도 그랬어요. 크게 수익 내려고 하지 마. 큰 수익 안 내도 돼. 그냥 현재 가격으로 팔아도 돼. 왜냐면은 싸게 샀으니까. 그냥 현재 가격으로 이렇게 팔아도 너는 큰 수익이다. 오르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물건으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크게 오를 만한 물건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저한테 입지 물어보시는데. 그리고 또 뭐 그거 안 하다가 갑자기 큰 거 하면 그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해본 적도 없는데. 맞아요. 근데 돈이 일단 내가 가진 돈의 한도 내에서 하는 거고, 좋은 입지를 찾으시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좀 인정을 하시고, 첫 살부터 저같이 하기를 바라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네, 저도 14년째 하고 있거든요. 저 물건 하나 하면 뭐 몇천씩 남는 건 얼마든지 하지만 처음부터 저처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경험값이다 생각을 하고 크게 손해보지 않는 데에서는 도전을 일단 해보셔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지역도 좀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 위주로, 만약 서울 수도권에 좀 계시는 분들은 뭐 지방까지 가는 것보다는 서울 수도권에 좀 최선을 다해보고 좀 익숙한 지역 위주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거 괜찮을까요? 일단 서울은 조금 투자금이 좀 들어서, 네, 1,000만 원 갖고 하기가 참 안 되고. 근데 없진 않아요. 있긴 한데 좀 쉽지는 않고 수도권 정도면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지방에 계시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근데 내가 사는 지역만 고집을 하면, 네, 거기에 맞는 내가 가진 종잣돈에 맞는 물건을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경매 물건 검색을 하시면서 소액 물건들이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좀 판단을 하시고, 간접 경험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빨리 경험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든 하시라는 거죠.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뭐에 입찰을 하면 돼요. 이제 뭐 경매 물건 나와서 다음 주에 입찰 기일인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쟤는 도대체 얼마에 낙찰이 될 것인가를 써보는 거예요. 네, 써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낙찰가가 내가 쓴 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잘 썼는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내가 그때 하고 싶었던 모의 입찰했던 그 물건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복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띄워서 볼 수도 있고 현장에 가서 볼 수도 있고 걔가 얼마나 예쁘게 잘 변신돼서 또 매도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겠죠. 공부를 하시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 아들도 돈이 하나도 없어서 1년 동안 모았다고 했잖아요. 공부하면서 돈 모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동잣돈과 공부가 준비가 되면 스타트 하는 거죠. 예, 저자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책에서 네.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책에? 이 책에 전체 그 부동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아주 기초적인 지식들도 많아요. 네. 아파트는 어떻게 해서 지금의 화폐가 되었나, 아파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변화되는 내 이야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이제 미래에 저는 이제 기존 세대 이제 어느 정도 한 연식이 좀 되어 있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20대니까 이제 저는 이미 이제 내 집 마련을 했고 어느 정도 경제적 활동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20대 저희 아이들 세대 분들이 누구나 10년 정도만 열심히 일하면 네.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한 건 우리의 잘못이다. 너무 많이 오른 거는 비정상적인 거고요. 인플레이션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부동산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그런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지금처럼 막 연끌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연끌할 필요가 없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때 되면은 나 집 사야지 이런 게 아주 안정적이라면, 그러면 누구도 불행하지 않지 않을까. 지금은 집을 가진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도 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기존 세대들이 세상을 미래 부동산 시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동산 공부도 좀 시키고, 고등학교 때부터 시키고, 좋은 부동산들이 꾸준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좀 좋은 정책 피고, 그래서 갈아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갈아타고,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고, 다주택자가 되고 싶으면 되고, 이런 세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저는 부동산 투자로 나만 잘 살자라고 해서 이 책을 쓴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내 집을 갖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 집 마련을 하고 또 원하는 그 자산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저자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참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은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경매도 굉장히 꼭 한번 배워보면 좋겠다. 매력적이다.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싸게 사는 거고 그 물건에 대한 어차피 집은 누구든지 갖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감정평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눈을 기를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할 때 그것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럼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정부 정책이 이게 같이 간다는 것도 참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네. 이렇게 흘러가는지도 이게 같이 자연스럽게 좀 체득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그 이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네요. 그래서 꼭 그리고 또 이제 기회를 잡으려면 또 선제적으로 직간접적인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부터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 또 저자님께서 좋은 책들 많이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책들도 한번 여기 검색해 한번 보셔서. 다 띄워주나요? 네, 네, 다 띄우겠습니다. 다 띄워줘. 5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렇게 골라보시면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즐거운 귀한 시간 시간이었어요. 내주셔서 감사하죠. 예,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에 이현정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